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96번째 시간으로 러일전쟁 10일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일전쟁 10일 203 고지전투 전략. 이지치 고스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제1보병사단 별동대는 203 고지에 공격을 감행했지만 워낙 규모가 작아 고지는 탈취되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군에게 203 고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만 나왔다. 포트 아르투르는 견고한데 이 고지만이 우리 요새의 약점이었군. 그래 서둘러 보강해. 그전까지는 극소수의 수비대와 방어진지만을 구축해왔던 스테셀 중장은 황급히 이 고지의 중포와 벙커 철조망 지대를 더욱 보강했고 이제 203 고지는 다른 고지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로 탈바꿈했다. 전황의 반전 개시 280mm 유탄포 리순 배치. 하지만 이 점 대본령에서는 전황을 타개할 획기적인 무기를 투입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바로 280mm 유탄포가 그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대표 장인이자 육군 심사부장인 아리사카 나리아키라 소장은 일본 참모본부 차장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이보게 나카오카, 내가 보기에 리수는 말이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들은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은 울분이 가득 찼다. 안 그래도 그 문제로 며칠이나 이지치 고스케 소장에게 작전을 변경해 203 고지를 공략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소리를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는 것이다.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은 아리사카 나리아키라 소장에게 되물었다. 그럼 무슨 좋은 작전이라도 있습니까? 이보게나 나는 작전에 관해서는 눈이 아니야. 작전 같은 것은 절대 묻지 말게. 대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대포인데 지금 리순이 가지고 간 대포로는 저 요새를 파괴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내 생각에는 280mm 유탄포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싶네만. 예? 뭐를 보내자고 하셨습니까? 280mm 유탄포를?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으로서는 경악할 만한 발언이었다. 이 포는 이탈리아제를 국산화한 것으로 당시 해안포로 운용하고 있었다. 배치는 일본 국내의 해협이나 도쿄만과 오사카만의 입구와 근처 곳이나 섬에 설치해 어떠한 적함이든 진입을 시도할 때 포격해 격침시키는 것이 주 임무였다. 1883년 오사카 포병 공장에서 국산화를 위해 개발을 시작했는데 초창기 일본의 주철 제조 기술이 충분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원산지인 이탈리아의 그레고린이 주체를 수입해 제조하는 방식으로 마침내 1884년 최초의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최초의 시험 발사는 오사카 부의 산티야마의 구릉지대에서 실시되었는데 발사 시의 반동으로 천지를 뒤흔들 만한 포성 및 진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육군은 이 포의 성능에 만족해 즉시 도쿄만의 간논자키에 전용 진지를 구축하고 배치했다. 이후 일본 주출 제조기술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1893년 그레고린이 주철 수입을 중단하고 국산 가마이시 선체를 교체하여 수십문 단위로 생산이 되었다. 이 포는 워낙 거대한 나머지 전용 포가 필요했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구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 위력 관한은 확실했다. 아리사카 나리아키라 소장은 바로 이 포를 리순에 보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 녀석이라면 리순 요새의 콘크리트 벽체를 날려버릴 수 있어. 설사 부수지는 못해도 러시아 녀석들에게 주는 심리적 동료는 클 것이야.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은 그래도 약간은 우려가 있었다. 이 포를 탈거하면 본토 해안 방비가 염려됩니다만 이 사람아, 지금 리순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해가고 있어. 나라가 망한 뒤에 해양 방비가 다 무슨 소용인가? 이 제안에 들뜬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은 곧 야마가타 아리토모 원수를 찾아가 보고했다. 이에 야마가타 원수는 아리사카가 말하는 것이라면 틀림없을 것일세. 육군 대신과 상의해 보도록.
이리하여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은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다키를 찾아가 이 안건을 취지 기타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데라우치 대신은 처음부터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을 덜렁이로 취급했기 때문에 몇 차례나 거절했다. 하지만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이 끈질겼기 때문에 결국 그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은 즉시 제3참모장 이지치 고석계 소장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을 타전했다. 공성용으로 280mm 유탄포 4문을 투입할 준비에 착수함. 이 문은 은현포가, 나머지는 심상포가로 9월 15일까지 다렘만에 도착시키려 함. 의견이 있으면 경청하고 싶은. 이 전문에 대한 이지치 고석계 소장의 답변은 예상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돌았다. 보낼 필요 없음. 정말 전사에서 이처럼 구제불능의 문항화가 또 있을까 싶지만 당시 이지치 고석계 소장이 그러했다. 나가오카는 보병 출신이라 280mm 유탄포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모른다. 일단 콘크리트가 마르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육중한 포를 다 설치하는 데만도 3주는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공격 시기도 늦춰진다. 문제는 당시 이 포가 아무리 분해 및 운반이 어려워도 최소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분야 상식으로 통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당시 일본 최고 대포 전문가 아리사카 나리아키라 소장 외에 이 280mm 유탄포 전문가들을 모아 이른바 포상 구축판을 창설함으로써 이 포 운용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향상되었다. 포상 구축반의 지휘관 요코다 미노로 대인은 나카오카 가이시 소장에게 확언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 포의 설치에는 9일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포상 구축반은 다렘만에 상륙한 이후 단 9일 만에 이 포를 거치함으로써 그 말이 흔히 아님을 입증해 보였다. 그 결과 당초 3문으로 보낼 예정이었던 280mm 유탄포는 6문으로 늘어났고 전국에는 18문까지 증가되었다. 무모한 공세 반복 마지막 예비부대 제1포병사단 리순으로. 하지만 280mm 유탄포가 도착해 리순 요새를 향해 포격을 시작했지만 전황은 한동안 나아지지 않았다. 9월이 지나 10월이 됐지만 일본 제3군은 리순 요새의 그 어떠한 보루나 진지 일개소도 점령하지 못한 상태로 사상자만 늘어간 것이다. 당연히 일본 본토에서는 난리가 났다. 막대한 손실로 인해 보충병의 징집이 시작되었지만 그 안개가 드러날 것이 뻔했고 대본령에서는 막 신규 편성된 헌역병사단인 제7, 8 보병사단을 리순에 파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극론이 벌어졌다. 이미 상군의 사상자가 2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3만 명을 바라보는 전례 유례가 없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도 이지치 고석계 소장은 고집스럽게 정면 공격만 주장하는 판국이었고 계속 대본령에 포탄과 보충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마침내 노기 마리스케 중장은 제3군 사령관에 주청한 야마가타 아리토모 원수조차 분통을 터뜨렸다. 노기를 갈아치워버려. 물론 이는 노기 마리스케 중장의 직속 상관인 오야마 이와오 원수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야마 이와오 원수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아군이 사기만 자시킬 따름이다라며 묵살해버렸다. 다만 오야마 이와오 원수도 바보는 아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아지치 고스케 소장을 당장 내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이 모든 패전의 원인이 노기 마리스케 중장과 이지치 고스케 소장에게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자칫 아군의 사기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야마가타 원수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다. 대신 그는 차선책을 택했다. 바로 자신의 참모장인 고다마 겐타로 중장을 리순에 파견하는 것이다. 고다마 겐타로 중장이 저 멍청한 이지치 고석계 소장의 작전권을 박탈해 대신 취하게 하는 것이 절묘한 선택이었지만 문제는 고다마 겐타로 중장이 사하의 대의전을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장 리순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오야마 이와오 원수의 참모들도 불평을 내뱉기 시작했다.
오야마 각하는 리순에서의 무익한 대량 희생이 이지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고치하지 않는 것은 역시 같은 사스마 출신이라서 그런 것일까. 그 사이 대본령에서는 9월 10월에 걸친 막대한 희생으로 인해 급격하게 전력이 소모된 제3군의 마침내 마지막 남은 예비부대인 오사코 나오도시 중장의 제7보병사단을 정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일본 본토에는 사실상 예비부대가 전무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오야마 이와오 원수는 이 검쪽같은 사단이 이지치의 멍청한 작전으로 시체더미로 변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고다모 겐타로 중장 역시 자신의 이하 부대가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서도 신규 생산된 포탄들의 대부분을 리슌의 제3군으로 보내는 것을 허가하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예비 사단이 제1, 9, 11 보병사단처럼 험하게 시체더미로 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실제 9월 중순의 전황은 그야말로 일본 제3군에게 절망적이었다. 해군 중부대의 치열한 포격으로 리순 시가지에도 포탄이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육군은 여전히 지난날의 전술을 되풀이할 뿐이었던 것이다. 아나톨리 미하일로비치 스테셀 중장의 밀사로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라디비르 중인한 서방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군은 왜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죽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 말을 도무지 못 믿을 것인데, 예를 들어주자면 9월 14일 당시 제2, 3포대 사이에 협소한 지대에만 2609에 이르는 일본군 시체가 쌓여있는 것을 봤다. 아군 사령부에서도 왜 이리 많은 병사들을 헛되이 죽게 했는지 그 작전 내용을 알아내는데 무척 애를 먹어야 했다. 라디비르 중위의 정원으로 워낙 많은 일본군의 시체가 그대로 방치되는 통에 시체 섞는 악취가 사방에 진동하여 도무지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 수비대는 포대에서 아예 교대 근무를 실시했고, 다음 교대병들은 손수건에 나프탈린을 묻혀 코를 막는 상태로 이동해야 했다. 일본 상군의 끈질긴 공격하여 러시아군의 감투정신도 그만큼 강해졌다. 한 예로 한 중령이 이끄는 러시아군 소부대는 사실상 함락작전 포대를 사수했는데, 이 부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저항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전멸해버렸다. 하지만 스테텔 중장은 곧 새로운 부대로 이 포대를 보강했고, 결국 일본 제3군은 또다시 시체의 산을 남기고 소멸되어야 했다. 야마가다 아리토모 원수는 분노로 몸에 달아올랐다. 벌써 2차례에 걸친 총공세로 사상자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 버린 것이다. 그는 제7보병사단을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시를 지어 전보로 보냈다. 백탄 경내에 하늘도 놀라고 포위 반념내 1만 시체 구른에 정신이 뭉치면 무쇠보다 굳도다. 단숨에 쳐부숴라. 류순상. 비극으로 끝이 난 제3차 총공세 적에게 준비까지 시켜주고 병사들을 던져주다. 마침내 11월 26일 일본 제3군은 제3차 총공세를 개시했다. 본토에서 정원된 끔찍했던 제7보병사단까지 합류한 공세였지만, 공세 계획은 이전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비극을 야기시켰다. 작전 계획대로라면 제1보병사단은 송수산, 제9보병사단은 일용산을, 제11보병사단은 동계관산을 공격하는 무모한 정면 공격이었던 것. 그리고 이 제3차 공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결사대가 있었으니 바로 시로다스키대였다. 각 사단에서 특별히 선발된 3,000명의 인원으로 편성된 이 결사대는 도쿄, 야마나시, 치바, 사이타마, 홋카이도 등 각 사단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공세는 막대한 희생만을 남긴 채 실패했다. 스테셀 중장은 일본군이 항상 26일에 총공세를 감안한다는 것을 그간 방어전을 통해 잘 알고 있었고, 이번엔 이들을 열렬히 환영해주기 위해 특별히 서치라이트와 수류탄 폭약을 각 포대 보루에 충분히 배치시켜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대본령에서도 왜 적이 눈치채기 좋도록 26일에 공격을 가하는지 질책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지치 고스케 소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화약 준비 때문이다. 이것을 준비하는 데는 대만 1개월이 소요된다. 둘째는 남산을 돌파한 날이 26일이기 때문에 운이 좋은 날이다.
셋째, 26이라는 숫자는 짝수이기 때문에 둘로 쪼개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날은 바로 리손 요새를 쪼개버리는 날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유치한 주장이란 말인가. 이지치 고스케 소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숱한 부하들을 러시아군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다. 공세 시작 1일 전인 25일 정오 스테셀 중장은 예하 부대의 전투 준비를 명령을 내렸고 각 포대 진지에 러시아군을 배치되었다. 기관총 사수들은 M1893 맥심 중기관 총의 탄티와 약실을 점검했고 포병들은 중포 약실과 폐쇄기에 낀 이물질들을 말끔히 닦아냈다. 그러는 동안 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일본 제3군의 포탄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광경이 각 포대와 보루에서 목격된 것이다. 잇따라 보고를 받은 스테셀 중장은 어이가 없었다. 야간에 공세를 준비한다는 부대가 기도 빈익을 유지하는 전술적인 상식조차 모른단 말인가. 아무튼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일본군 공격을 한다는 것은 확실했고 콘트라첸코 소장은 즉시 극동함대에서 차출한 육군 육전대 제10중대를 추가로 요새에 배치하는 등 방어선을 더욱 보강했다. 일본군이 몰려온다는 녀석들은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전혀 공격 방식과 작전을 변경하지 않고 마치 수레바퀴가 일직선으로 굴러가는 듯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다. 26일 바로 오늘 이 고지 녀석들의 피로 물들여 주자. 마침내 11월 26일 280mm 유탄포를 필두로 해군 중포 3포 야포들이 따라 포화를 뿜으며 리슨공 요새의 강릉선을 포격했다. 그리고 결사대인 시로다스키 대는 제2 보병 여단장을 맡고 있던 나카무라 소장의 지하에 쿠로파트킨 포대 북쪽에서 직결해 리손 시가지를 목표로 수사형 동북고지의 어두운 지대를 따라 진격했다. 이곳은 고지의 그늘에 해당하는 지점이라 야간에는 러시아군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고 자연히 공격 지점으로 선정한 것은 좋았지만 하필 이 지역을 감시하는 러시아군 진지의 스치라이트가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 이들에겐 불행이었다. 야함이 되어 러시아군의 스치라이트가 발동되자 수사형 동편의 하천을 따라 진군하던 시로다스키 대는 그대로 노출되었고 20시 40분 30년씩 소총을 착금한 시로다스키 대는 함성을 지르며 성수산 보조부대를 향해 돌격을 감행했다. 스트라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들을 비추는 동안 M1893 맥심 기관총의 탄막과 주변 포대들에서 발사된 포탄의 세례가 이들을 강퇴했고 21시 40분 경과할 무렵엔 3,000명에 달했던 시로다스키 대는 이미 태반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입고 사실상 괴멸되었다. 간신히 병크에 육박한 일본군을 향해 러시아군은 수류탄과 공병용 폭약을 투척했고 그 결과 주변의 바위는 피와 시체의 바다를 이뤘다. 결국 시로다스키 대 괴물 소식은 그동안 잠자코 있던 고다마 겐토라 중장마저 크게 격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가 리선으로 오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